아직은 하얀 잎서리가 뻐끔뻐끔 피어오르는 꽃샘추위가 정말로 그날 꽃피는 3월의 봄날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밤이었다. 그날 밤 너는 제법 멀리 떨어진 우리 집 앞까지 버스를 타고 나를 찾아와서 잠깐 보자고 갑자기 불러냈었었고, 뜻하지 않은 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양말도 안 신고 나가서 시려운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던 나한테 너는 정말 한참 동안 뜻모를 말들만 두서없이 짓거리댔었다. 무슨 일 있냐고, 술 마셨냐고 나는 여러 번 너한테 물어봤었지만 너는 그저 아무 일 아니라고, 또 술도 안 마셨다고, 걱정할 건 없다며 여러 번 대답했었다. 약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너는 길 잃은 광인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 떠들다가 갑자기 나를 덥석 안고 잘 있으라 속삭이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었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나는 그새 네가 나를 안으면서 내 외투 주머니에 쪽지를 남겨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쪽지에는 그저 앞뒤 설명 없이 뜻모를 내용만 한 줄 덩그러니 적혀 있었다. 좋아해. 하지만 매번 너의 이야기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 그날이 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고, 세상을 조소하며 꿈만 가득해서 풍선같이 떠오를 것 같았던 치기 어린 젊은이는 이제 무거운 돌짐을 메고 다니느라 등이 굽어버린 초라한 중년이 되어버렸다. 20년이나 지난 그날 밤 기억 속의 네 모습은 이제 네가 긴 머리였었는지 짧은 단발머리였는지조차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가로등을 등지고 서 있던 너의 얼굴이 어두컴컴한 골목길 안에서 분명 그 두 눈과 표정을 볼 수 없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내 희미한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네가 흘리는 눈물을 본 것만 같기도 하다. 지금 오늘 밤 나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은은한 나의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서 다시 한번 그때 받은 소중한 너의 메모를 남몰래 꺼내어 읽어본다. 좋아해. 하지만 너의 이야기는 나한텐 너무 어려워. 지금 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지금 요새 보면은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특히 역사 이래로 가장 많았던 최근 몇 년간의 부채 증가와 함께 달러 패권의 약화, 미국의 신용 위기 등을 서로들 얘기하면서 중국 경제보다 미국 경제를 더 걱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분기, 반기 혹은 연 단위로 이런 걱정은 작년에 제가 다 했던 거고 금년 초에 다 짚어냈던 거고 이제는 지금 벌써 2분기 말이나 3분기, 4분기를 지금 저는 예상하면서 경제나 국제 정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요 부채 문제, 신용위기 문제 요거 연초부터 제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떤 식으로 어떤 위험이 있다고 블랙스완으로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뭐 지금 떠드는 것보다는 앞으로를 보자고요. 앞으로를 보면 미래를 보면 여기 보면 그 얘기 제가 아까 처음에 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연준은 긴축을 해라 물가 잡겠다 하는데 미국은 돈을 더 많이 풀었다. 사실은 지금 보면 팬데믹이 덮친 2020년에 역대 최대로 달러를 풀었고요. 재정 적자를 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인 2021년과 작년 2022년 2년 연속으로 돈을 또 팬데믹 때만큼은 아니지만 최대로 풀었다. 이렇게 장기간 3년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재정을 뿌린 적이 역사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돈 푸는 거 보니까 2023년 금년은 작년 2022년보다 더 많이 뿌릴 것 같다. 전망이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종료했고 연준이 역대급 통화 긴축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건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행동 아니냐. 일각에서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이런 바이든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무리 기준금리를 올려도 정부가 계속 돈을 이 정도로 억대로 풀어내니 물가가 잡히겠냐 하는 얘기다. 이게 언제 기사입니까? 5월 13일 기사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언제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죠. 상차림 문제도 얘기하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경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파월 너는 마음껏 긴축을 해라. 근데 우리는 돈을 계속 더 풀겠다. 지겹도록 해온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올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얘기는 이게 아니죠. 다들 요거 걱정하는데 또 우리는 분기, 반기, 이 미래를 보고 또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면서 지금 잡아가야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세계적 인플레를 조성한 뒤에 미국발 세계적 고금리 환경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중국은 천문학적인 부채, 부동산 부채,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못하게 되면 크게 위험해진다. 우리나라 뭐 얘기하고 비슷하죠. 거기에 세계적인 수요 위축으로 중국의 유일한 경제 탈출구인 해외 수출의 활로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계속 시리즈로 다루는 거죠. 걱정된다고. 여기에 플러스 국제 무대에서도 여론전을 이용해서 중국을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중국 중앙정부가 그거를 뒤에서 커버를 해주니까 괜찮다고 늘 전문가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은 결국은 뭡니까? 외국에서 수출해서 벌어오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외국에서 투자해서 받아오는 돈이 있어야 되고, 빌려준 돈으로 이자랑 원금까지 회수를 해와야 되고. 근데 이제 수출길은 이런 식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막아놓고 있지만 G7을 동원해서 외국의 어떤 그 자본 투자한 거, 중국이 1대1로 국가들이 주로 많이 투자했죠. 거기에 대해서도 그 빚을 채무를 다 탕감해줘라. 손실 보고 털어라 하는 거죠, 중국한테. 그러면 중국 중앙정부에 막대한 재정 적자가 나오면서 미국은 재정 적자에도 기축통화국이니까 살지만 중국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압박합니까? 우리 미국 사천왕 중에 한 명인 게오르기 에바누님, IMF 수장이시죠? 제가 그 짬뽕 모임, 삼선 짬뽕 모임이라고 제가 작년 4월부터 지적한 모임이 있죠. 파월과 옐런과 라가르드 유럽 22뱅크의 총재와 그 다음에 IMF의 게오르기에바 네 분입니다. 이 네 분이 항상 합심해서 몰고 가요. 이번에 포섭된 거죠. 어떤 식으로 지금 이 IMF에서 압박을 하냐면 중국 니네 맨날 얘기하는 건 돈 잘 번다며, 경제성장 엄청 할 거라며, 디플레이션 같은 얘기는 하지도 말라며, 니네 맨날 그렇게 뭐 중국 경제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불쌍한 나라들 빚 탕감해줘야지. 그지? 그 얘기죠. 그 말은 속으로 뭔 얘기입니까? 전 세계에 퍼진 중국의 국가 그 채무를 니네 중국이 빚을 탕감을 해줘서 중앙은행의 재정도 타격을 받아라. X 돼봐라 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중국은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한테만 빚 탕감해 주라고 하냐. 그 나라가 빚을 우리한테만 빌렸냐? 우리나라한테도 많이 빌렸지만 그 전부터 바로 니네 G7 국가한테 제일 많이 빌렸던데 IMF 거기에서도 빌리고 우리 탕감해 줄 테니까 니네도 많이 탕감해 줘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맞서고 그리고 니네 서방에서 빌려준 그 채무하고 우리 중국이 빌려준 채무하고는 채권이 좀 종류가 틀려. 우리한테 그렇게 꼭 그렇게 하라고 니네가 압박할 수는 없어.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해가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압박을 줬죠. 대표적인 희생자가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이 작년부터 넘어간다 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고 있죠. 최대 채권국이 어디냐 봤더니 중국이에요. 파키스탄 전체 채무의 30% 3분의 1이 중국 채권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절대 탕감은 못 해주겠고 탕감하면 자기네 중앙은행의 재정이 적자가 나고 빚이 손실이 나고 중앙은행 재정에 이제 중국 정부 중앙정부의 재정에도 손해가 오니까 연장해주겠다고 합니다. 니네 정말 못 갚겠다 싶으니까 연장해준다. 그러면서 연장되는 동안 또 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 이자를 조금 줄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 끌기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연장해주면 제가 얘기했었죠. 대차대조표에 그 손실 확정은 안 나니까.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뭐 그런 월가의 이제 은행들도 그 전까지 그 미실현 손실이라고 해서 이미 그 사놨던 미국 국채가 그렇게 똥값이 됐지만 손실 확정 팔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버티고 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팔게 되면서 손실이 드러나면서 재정이 확 악화가 되니까 바로 뱅크런 일어나면서 쓰러졌잖아요. 중국도 그런 걸 겁내는 겁니다. 나라 국가급 차원에서. 그래서 이때 중국이 다시 파키스탄한테 빚 탕감은 안 되고 조금만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연장해줄게.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조금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파키스탄이 얼마 전에 살아난다. 그렇게 기사가 이게 언제 나왔던 기사냐면 금년 3월 초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웬걸 5월 초에 5월 9일 날 2달 만에 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다시 또 파키스탄이 힘들다. 왜? 봤더니 중국이 그런 식으로 연장해준다 하는데 IMF에서 안 되겠다. 니네 지금 보니까 우리 IMF한테 계속 구제금융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시킨 대로 이렇게 경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니네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안 준다는 거죠. 지금 뭔 얘기냐면 중간에서 이런 채무국들을 볼모로 잡고 IMF하고 중국하고 힘겨루게 하는 겁니다. IMF는 사실상 게으르게 해봐 눈이 미국에 지금 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채무 탕감해 주기 전까지는 자기들 IMF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구조조정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구제금융을 많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IMF가 다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채무도 많이 탕감해 주는 쪽으로 끌고 가서 중국에도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미뤄지고 늦춰지고 탁구공 핑퐁처럼 서로 이렇게 책임 전가하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리 마치 뭔 일 생기면은 뭐 행정부처 간에 서로 간에 책임이라고 서로 뭐 넘기면서 막 일은 막 자꾸 더 골마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즉 빨리 1대1로 개도국들 빚 중국이 탕감해줘서 니네 중국은행 끝장나라 적자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싫다. 너네 G7 국가들이 먼저 탕감해줘라. 그러면 우리 중국은 일단 채무기한 연장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 방법이죠. 즉 채무 탕감은 절대 안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무조건 상환기간 연장하겠다. 대신 채무국이 도저히 가망이 없으면 상환기간 연장해주고 이자는 좀 탕감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서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요 이렇게 내용들이 여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한번 제 블로그에 와서 보시고요. 결국은 채무국이 볼모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둘 사이에서 채무국들의 구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빚쟁이들의 채무 탕감은 해주고 신용구제도 좀 해주긴 해야 되는데, 중국 빚을 탕감시켜갖고 중국 재정에 좀 타격을 주고 싶죠, IMF는. 그런데 자꾸 채무 상환은 안 해주고, 채무 탕감은 안 해주고 상환 기간만 자꾸 연장하면서 중국이 버티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서방 국가들 보고 니네가 먼저 채무 탕감 해주라 하고, 그러니까 IMF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구제금융 안 해주는 겁니다. 니들 중국이 먼저 해줘 하고는 결국 중간에서 개도국 채무국들만 굶어 죽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 IMF는 갯돈처럼 십시일반 그 회원국들이 돈을 기금을 마련해서 모아가지고 전 세계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돈 얼마씩 낼 거냐는 출자 할당액이 있어요. 쿼터. 요거를 지금까지는 최대 주주인 미국이 제일 많이 냈죠. 그러니까 그만큼 입김이 셌던 거죠. 거부권도 있고 그러거든요, 미국은. 근데 그동안은 중국이나 이런 중국 같은 나라가 우리도 저기 IMF에 들어가서 그만한 많은 돈을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하는 거를 안 받아줬어요. 괜히 거기 와서 중국의 입김이 커지고 경제적으로 그때 신흥국들의 많은 그 IMF를 경유를 해가지고 투자가 들어가고 볼모가 되면서 영향력이 커질까봐 일부러 중국 니네 신흥국인데 뭐 그러지 마. 우리도 여기 IMF에 돈 많이 내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뭐 일을 하고 싶다니까요 하는데도 니네 중국은 아직 안 돼. 안 받아줬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말까지 검토해야겠다. 중국이 신흥국이 더 이상 아니다. 굉장히 많이 컸다. 그 전에 그게 컸을 때는 얘기 안 해주고 지금 이제 중국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아니까 중국도 우리 IMF에서 말이 신흥국이지 니네 경제규모 GDP가 이만큼이니까 우리만큼 돈 내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회비 내라. 중국 힘든데 돈 쓸군형은 많게 자꾸 만들겠다는 의도죠. 즉 IMF 구제금융이 회원국들을 십시일반 걷어서 구제해 주는 건데 중국 회비가 너무 적다 이겁니다. 이거 좀 상향 조정하자. 중국 부담 좀 시키자 하는 거죠. 그리고 IMF와 통틀어서 전 세계에 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제단체가 세계은행이 있죠. 월드뱅크, WB인데 원래 이 세계은행의 총재가 있었고 바이든의 의사를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트럼프 정권에서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바이든이 시킨 대로 일을 잘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뭔 트집을 잡아갖고 이번에 이 사람을 내려놓고 요 사람 이 터번슨 인도인 출신 이 사람을 앉힙니다. 새로 총재로. 중간에 임기를 갈아치운 거예요. 새 사람으로 좀 더 바이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로 얼마 전에 갈아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3월, 4월, 5월에 일어나는 이런 중국을 경제적으로 자본적으로 압박하는 거기에 지금까지는 IMF가 주된 역할인데 앞으로는 세계은행도 같이 좀 더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좀 더 자기가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자기 사람으로 앉힌 겁니다. IMF에서 월드뱅크 총재까지도 아직 남은 임기가 있는 기존의 총재를 서둘러서 더 나은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좀 더 중국을 구제금융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그는 빈곤 해소라는 세계은행의 핵심 임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등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이 진화 확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을 앉혔다. 그 전에 총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이 틀리더라 하고 얘기를 바이든이 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세계은행에 주문하는 건 뭐냐면 신흥국에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신흥국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면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라. 지금 딱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라고 앉힌 겁니다. 즉 아직 임기가 남은 세계은행 총재까지 세 사람으로 갈아치우면서 중국의 개도 빈민국에 대한 부채 탕감 압박과 또 세계은행 안에서 채무국들의 지원을 더 확대해서 중국은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또 많은 개도국들은 동시에 미국 쪽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제 인사까지도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다시 그 대공습 2차전 라스푸차 끝나고 지금 이제 슬슬 시작되었죠. 본격적으로 5월 말부터 시작된다는, 여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을 앞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국제 정세에서 한 게 뭐냐면 바로 며칠 전 엊그저께 끝난 G7 재무장관회의입니다. 일본에서 열렸죠. 일본이 굉장히 커버렸죠. 작년부터 이제 일본을 어마어마하게 최대 우방으로 미국이 키워줄 거라고 제가 했잖아요. 일본의 위상이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이번 G7 회의를 통해서 이게 이걸로 해가지고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상이 커졌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G7 국가들이 일본의 어떤 군사력, 그런 예전 그 패전국으로서 평화헌법에 의해서 그런 군사력을 못 가진 거를 이걸 거의 지금 다 동의를 이번에 얻어낸 거고, 여기서 이제 확실한 그 미국의 좌총용 우베코 역할을 하는 게 영국하고 일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G7이 적극 제재하자, 경제적으로, 그 얘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대만 문제도 나오고 그런 거죠. G7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무역 의존도를 줄이자는 노골적인 주장은 내세우지 않았으나, 왜냐하면 여기 프랑스하고 독일이 있는데, 프랑스, 독일은 물론 이제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국에 동조를 하지만 일부 지도자들이 있죠. 일부 지도자들, 바로 숄츠와 마크롱은 자기들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중국을 이런 식으로 제재하자 해도 얘네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노골적으로 주장은 안 하지만 결국 이들이 공동으로 합의 봐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 특정 국가에 고도로 집중된 공급망 내의 취약성을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게 중국 노린 거잖아요. 특정 국가가 중국이죠. 예. 그리고 G7 회의만 열린 게 아니죠. 한쪽에서는 또 뭐가 열렸습니까? 국제통화기금 IMF하고요, 석유수출국기구 OECD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은행의 수장인 아까 월드뱅크 새로 앉힌 이 사람 있죠? 요 사람까지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누가 왔냐? 중국하고 지금 제일 교역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중국하고 서방세계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브라질하고 인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재무장관도 다 거기다 불러가지고 우리한테 동참해라 하는 거죠. 다 이런 지금 국제 정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EU도 드디어 더 이상 예전하고 틀리게 중국하고의 앞으로의 향후 정책 관계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새로운 정책 문서를 이번에 채택을 했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드디어 이제 EU도 예전처럼 중국 편이 아니라는 거죠.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기술 분야에서는 대중국 규제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철수를 요구를 해야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때는 중국과 EU 관계도 아주 우리는 크게 돌아설 수 있다. 그런 엄포까지 놓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현재 3월, 4월 그리고 5월까지 걸쳐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터진 신용위기의 가능성과 이제 미국 의회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미국은 독일의 숄츠와 프랑스의 마크롱이 반항하는 가운데에서도 착실히 유럽의 마지막 중립국이었던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을 차례로 미국 편으로 포섭했고요. 또 막대한 경제 손실 때문에 미국 말을 끝까지 안 들으려던 네덜란드 ASML이 있죠. 거기도 중국 반도체 지지에 동참하도록 설득을 끝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3월부터 대치 상태로 길어지는 동안에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알게 모르게 유럽과 우방 내 친미파들을 동원해서 유럽 각국에서 지금 작년하고 틀리게 전쟁 그만 끝내라, 우리 유럽도 힘들다 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었죠. 작년에는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유럽 기업들 다 빨리 손 털고 나와라 하고 그렇게 데모하더니 이제는 힘들다, 안 된다 하고 반전 여론이 금년 초에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도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각종 첨단 무기 지원이 지금 작년에는 그거는 선 넘는 지원이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미 패트리엇 미사일은 넘어갔고 그 다음에 경장갑차만 전차만 지원했는데 지금 중장갑차 레오파드나 에이브램 안 된다 했지만 결국 금년에 지금 레오파드는 넘어갔고 그 다음에 에이브램 탱크도 훈련용 교육용으로 지금 지원이 지금 엊그저께 도착을 했죠. 물론 이제 그게 실전에서 쓰려면 9월이라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선 넘는 무기 지원은 미국은 끝까지 제일 마지막에 한번 유럽한테만 다 하도록 지금 넘기고 있죠. 그래야 자기들은 전쟁에 직접 참가 안 하고 2차 대전 때처럼 중간에서 에너지 군수물자만 팔면서 IRA법으로 전 세계 공장하고 제조업은 다 자기네 나라로 넘어오게 만들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와 전쟁으로 쓰러지고 다 힘들어져도 미국 경제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달러와 패권을 유지하려는 마음이겠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각종 첨단 무기 지원은 지금 장거리 그 에이큼스인가요? 에이큼스인가? 뭐 이름도 이상해가지고 그거는 끝까지 지원 못 해주겠다는데 영국에서 그런 장거리 미사일 뭐 250km까지 쏠 수 있는 거 이번에 지원해줬죠? 그걸로 바로 엊그저께 본토 공격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폭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쟁 지원금도 더 끌어냈고요. 이제는 러시아 본토까지 장거리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과 패트리엇 방공체제까지 알게 모르게 지금 3월부터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로 이런 거에 우리 눈길이 다 파져있을 때 예전 같으면은 그런 거 해주려면 큰 막 떠들썩 했을 텐데 구렁이 은근슬쩍 담 넘어가듯이 지원 다 됐잖아요. 지금 F-16 제외하고 전투기 지원까지 끌어냈잖아요.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며칠 내로 앞으로 보름 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2차 불씨를 크게 되살릴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났죠. 현재 지금 그리고 그걸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젤렌스키가 유럽 국가들 순방 다 끝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밑작전으로 러시아 본토의 병참 보급기지에 대해서 우크라 특수부대가 지금 정밀 사보타지 작전을 수행해서 병참고 다 크게 터뜨렸고요. 바로 엊그제는 또 러시아가 거기에 발끈해서 그런 거 본토에 있는 그런 게 크게 터지면 아무리 먼저 나서지 않으려고 해도 먼저 나서지 않으면 그 나라 지도자는 바보 되는 거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대놓고 막 탱크 내세워서 앞으로 전진 그거는 자기들도 이제 탄약도 없고 해서 잘 못하지만 보복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커다란 병창기지도 막 거의 막 핵폭발 수준으로 큰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서 큰 폭발이 일어난 영상이 공개가 됐죠. 러시아가 폭발을 한 건데 근데 아무리 병참기지라도 뭘 폭발했는데 저런 핵구름처럼 저렇게 큰 연기가 생기냐.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발표하기로는 바로 영국이 지원한 그 열화 우라늄 포탄 그게 터져가지고 저런 거다. 방사능 수치가 막 올라갔었다 주장을 하죠. 근데 서로 이제 또 막 아니라고 하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준비를 끝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G7이 바로 엊그제까지 다 모여서 향후 중국을 장기적으로 경제 디커플링 시키고 자본의 분리까지 일으키면서 중국 경제가 절대 더 크지 못하고 사그라들게 만들 장기적 플랜을 지속 중이고요. 힘들지만 절대 중국하고 디커플링은 절대 못할 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을 우회하는 공급망을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G7 국가, 전 세계 국가가 같이 하자라는 노력을 이번에 천명을 했잖아요. G7 회의에서. 그러죠? 즉 우리는 어떻게든 중국 너네 없이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정책을 진행시켜 나갈 거고 대신 중국에 대해서는 G7을 비롯한 돈 있는 부자 나라들, 선진국들이 절대 중국 물건 점점 더 안 팔아줄 거고 투자도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고 불투명하게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니네 사회주의 경제가 이제는 좋은 시절 다 갔으니까 그런 거 다 그런 받아주던 시대는 끝났으니까 어서 안에서 그동안 골마 터진 문제나 터져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고 계속 버텨? 그러면 그때는 필요하면 미국에 스스로 경착륙을 일으킬 거예요. 그걸 준비하려고 지금 뭡니까? 미국의 금융권들 도트 프랭크법 다시 다 되살리면서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해갖고 다 지금 큰 주요 시스템적 은행 말고 작은 은행들도 자기들 미국에 많이 하나 그래도 만약에 중국 니네가 버텨 안 되겠네 하고는 핵폭탄이다 받아라고 경착륙을 유도하면서 신용위기 국제시장에 그걸 불러왔을 때 미국은 제일 안 당하고 안전하게 있으려고 지금 소방훈련 통해서 다 안전장치 마련해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 안 되면 이제 그거 터뜨리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채 한도 협상 일부러 안 해버려. 하면 터져버려. 그럼 다들 뭐 어휴 미국 드디어 터졌네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 안에 국채 연결된 시장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같이 터지는 거거든요. 미국은 사실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미국의 경착륙을 일으킬 거고 그것은 미국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부터 해서 온 세상에 큰 충격을 줘서 내부적인 문제들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처럼 중국으로서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정치적으로 경쟁하면서 기존의 산업기지와 투자금융을 자국으로 유지하려는 경쟁에서 열심히 지금 중국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중국이 많이 밀리고 있고 미국이 압승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앞으로도 반도체나 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똑같은 식으로 중국의 산업과 수출을 위축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갈수록 산업경제 디커플링에 의한 중국 내 생산기지의 축소와 또 금융자본의 축소는 점점 더 이제 시작이란 거예요. 점점 더 이어질 전망이라는 겁니다.